네. 11월 1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10월 마지막 날, 거래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아서 오늘 월요일 날은 좀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나왔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나왔으니까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난주 월화까지는 장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서 다시 3,100 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강했었는데 일단 수요일부터 장이 외국인을 팔기 시작하면서 좀 애매모호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기분 나빴던 것 같은 경우가 지난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7천억을 팔더라고요. 아, 많이 팔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렇게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0월 초에 하락을 할 때도 그 전주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2천억을 판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몇 주 후에 한 번씩 꼭 밀리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장이 이제 그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같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저 투자자분들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수급을 외국인 선물을 매수할 때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올 때 시장이 같이 들어올리거든요. 이게 경험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꼭 맞지 않을 수 있더라도 지금처럼 모멘텀이 부재한 시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가 항상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봤을 때 기분은 나쁘긴 나빴어도 지난번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지난번 10월 초에 2,900 초반까지 갔을 때의 하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만 하는 섹터가 없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빠지다가 결국 남은 섹터가 2차전이 하나가 버티고 있을 텐데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3천이 깨지더라도 엔터, 컨텐츠, 메타버스 이쪽이 굉장히 살아있고 시장에서 매매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 하락과 이번 하락은 다르다라는 표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올라오는 섹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뭐 레포트상에 다 나오긴 나오는데요. 엔터, 컨텐츠 이런 쪽이 다 공급망 병역 형상과 무관한 섹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못하면 이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호재가 있는 섹터만 강하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 표현으로는 개별 주장이라 얘기를 하고요. 개별 주장일 것 같은 경우는 소위 뉴스단에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요. 개별 주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매매할 때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매매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아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 3,000포인트 깨질 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좀 밀리고 좋았었던 사이닉스 3% 이상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깨졌는데 그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재밌는 레포트를 좀 봤는데요. 솔직히 이제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보가 우리는 적다라든지 뭐 기관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반도체 위클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었던 봤더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반도체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PC 디램 같은 경우는 9%가 빠졌고 그리고 저기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4%가 빠졌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오전 오후쯤에 발표한 것 같은데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저기 익스퍼트라 그래서 체크 단말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 몇몇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그걸 예의주시하게 확인할 수 있지 저희는 그 디램 가격 동향 같은 경우는 후행으로 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 거가 외국인들 팔아서 삼성전자 디램 가격이 빠져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웠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난번과 지금과 다른 거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올 때 저희가 월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월봉 같은 경우가 4개월 이상 음봉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10월까지 4개월 음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1월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큰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헤비 트레이더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맹신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11월에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자료를 하나 보니까는 그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 두 달 동안 빠진 코스피 하락 폭이 5% 이상 빠진 적은 2008년도 금융위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소위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빠지는 거. 그걸 하는데 기억을 해보면 거의 10월 달에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진짜로 추석 지나고 나서. 오히려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일부 중소형 섹터가 무너져서 우리가 좀 어려웠지 오히려 대형주 땅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정과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오늘 뭐 몇 포인트 안 되는 상황 8포인트밖에 안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러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분들이 아직 그 상승을 회복은 못했다라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본 11월은 이번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럼요. 또다시 이거 3천선 크게 깨질까봐 그러니까 주가 급락하는 상황이 올까봐. 근데 또 대외적인 변수를 보면 이번 주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 FOMC 회의도 있고 뭐 중국의 리스크 문제 아직 맞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좀 많이 좀 팔아놓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일단 다시 한번 급락할 만한 환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오더라도 저희가 살아있을 만한 수준으로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예, 것이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해볼만 합니다. 그게 시장 투자자분들도 그걸 아셔야 되는데 어떤 걸 건드리더라도 무조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3일 동안 100포인트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진짜 그냥 뭘 건드려도 빠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그런 시그널은 느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1월 2일, 3일,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FOMC가 하면서 테이퍼링 스케줄을 할 텐데 이미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직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반영 다 했다고. 반영 다 했는데 저도 지금 통화를 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미리 주식을 줄여놓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 줄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섹터를 줄이느냐, 어떤 종목을 줄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수익 난 걸 줄이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매매해볼 만한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렵지 않은 수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분들이 줄였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주식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예정된 이벤트에는 지난번과 같은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새로운 새로운 이제 몰랐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입장에서 일단 오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급락할 확률은 적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 테이퍼링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네네.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상승의 기폭제가 되지 않겠냐. 오히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11월 중순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재밌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항상 틀렸어요. 3분기 실적 추정하는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사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틀리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나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정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시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죠. 예. 왜냐면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섹터 중에서 컨텐츠 섹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 그런 제작사 섹터 같은 경우가 제가 올해 기억을 해보면은 5월 달에 부러졌거든요. 5월 달에 부러졌을 때 제 기억에는 아마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 실적 컨센이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러졌어요. 근데 지금 이미 전조현상이 지난주부터 나온 게 그 지리산이라는 컨텐츠를 만든 에이스토리가 오늘도 많이 빠졌고 지난주 왔을 때 빠졌다 말씀드리긴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부러진 종목 같은 경우는 회복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주말 사이에 또 방역률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더 무너뜨렸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너뜨렸느냐라는 질문 봤을 땐 아닙니다. 기관이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웬만하면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라는 기관 투자가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11월 15일까지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발표하는데 대부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4일, 15일 그 마지막 주에 임박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실적 컨센이 충족하거나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게 대장주가 돼서 크게 오르게 되고요. 근데 근데 대부분의 그 컨텐츠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방영을 하고 있고 방영 예정인데 아직 뭐 그게 실적으로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실적이 땡겨올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5월달 제가 4월달 5월달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했던 컨텐츠 섹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넷플릭스에 얻는 수익 자체가 적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꼭지가 났었거든요. 그 IP에 대한 부분일 텐데 물론 새로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다른 식으로 수익이 애드가 될 수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섹터가 올라온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렇죠. 예, 한 달 됐는데 그것이 얼만큼 진정이 됐을 거며 물론 올라올 때는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다. K 콘텐츠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이 달라졌다라든지 그런데 막상 빠질 때는요 실적 컨셉 안 좋다 그러고 빠진 뭐 재미가 없었다 그러고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처럼 10월 달처럼 너도 나도 그냥 오르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시즌 10월 달에 말일까지는 대형주 웬만한 거 다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는 콘텐츠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우스 좀 집어줘요. 지금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네네. 사실 그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미국 같으면 확 오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보면. 네네. 근데 우리는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내려가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에 하나 또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번엔 완전히 부러져 버려. 오늘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완전히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량하고 함께 이제 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리오프닝주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막 대표적인 종목으로 막 이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소위 우리가 좋지 않다라는 업황을 가진 섹터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지난주 기준으로 화학 섹터 그렇죠. 업황 피크아웃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화장품 섹터 그리고 특정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도 화가 나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 예,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 종목 다 바닥권을 기다가 어떤 이벤트가 나와서 박스권을 강하게 부러뜨린 경우입니다. 그걸 저는 그걸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이게 욕만 할 필요는 없어요. 욕만 할 필요는 없고 나쁜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은 꼭 실적 발표 시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러뜨린 그 주체는 일단 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 기관 동시에 외국인 나오는 기관 거죠. 동시에. 예. 개인 투자자는 샀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시즌이 대부분 우리가 시장이 안 좋고 그럴 때는 9월 달에 시장 안 좋으면은 10월 달에 실적 발표 시즌 기다리자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좋았던 적 없었어요. 항상. 3분기에.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많이 내는 시기 같은 경우는 저는 11월 15일 이후라고 봅니다. 15일 이후. 왜냐면 실적 발표 다 끝난 데 이후에. 그러면 그때는 실적 이슈가 붙질 않습니다. 붙질 않고 모멘텀이라든지 소위 기대감만으로 종목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수익을 많이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코스닥 얘기는 11월 15일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빠진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화내는 건 당연한데요.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까먹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컨센 대비 4% 차이였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매출이? 벌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예. 4% 차이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부러뜨리는지 그러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컨센보다 덜 나오면 부러뜨리는 거나라고 알고 계시고 그러면 만약에 굳이 그 섹터를 소위 물려 있어요. 그럼 더 사실 것 같은 경우는 부러진 다음에 한참 있다 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나요? 그거는 정말 섹터가 언제 도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 바닥에 대한 순간 같은 경우는 쏟아낼 때거든요. 이게 좀 표현이 조금 너무 저속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만큼 저도 화가 많이 나요. 이게 화장품 섹터 안 좋은 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다 알았는데 거기서 저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네. 드려볼까요? 그렇게 안 좋은 거 같은 경우가 좀 길게 볼게요. 지금 올해 6월 달이죠. 이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쏟았거든요. 이렇게 쏟았는데
가격 같은 경우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에요. 한 20% 상승했네. 20%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실적이 20% 상승할 만한 실적이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빠질 때도요.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바닥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그 가격을 빠지지 않고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다시 바닥을 꺼내 이루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살짝 열어봤어요. 컨센서스 차이도 얼마 없고. 근데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죄송한 얘기인데 일부는 공매도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요 실적 발표한 날 공매도 보니까는 LG생활건강 1등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 딱 보였을 때 그냥 공매도가 같이 맞습니다. 휩쓸어 내려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격을.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당하고 있지만 말고 적어도 이럴 때 공매도를 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나머지 총알을 다 쓰시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기 시장에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섹터, 업종이 피크아웃이 된다라는 섹터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가 시장에 널리 회자가 돼가지고 한참 뭐 짧게는 3개월, 늦게는 6개월 이상 횡보한 다음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진짜 많이 빠졌죠.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 박스권 하단부 있잖아요. 네. 이 하단부를 잘 지켰어요. 지키다가 한번 딱 부러졌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부러졌고요. 또 여기 며칠 전에도 또 부러졌습니다. 여기 부러진 이유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거예요. 그 머크사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11월 말에 FDA 심사를 했다.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건 수급 살펴보면은 솔직히 개인 투자 팔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 외국인이 둘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투자자가 공매도를 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체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을 경우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하다. 이건 심한 건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장기 투자를 못 하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요즘 뭐 한국장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디 하겠냐. 맞습니다. 막 미국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 예.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심각할 정도로. 네네. 여기서 조금 더 미국 얘기 좀 해드리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버티다가 이제 힘들어서 떠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바닥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코리아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오늘 바닥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저도 현장에서 통화를 해보고 정말로 거래가 굉장히 메말랐거든요. 오늘 거래도 9조 3천억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지금 11조, 12조까지 항상 했었던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12조 나온 거는 빠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처럼 조금 오르는 날 같은 경우는 10조 언더입니다. 거래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던, 뭐 기관 투자가 샀던,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종목, 호가를 올려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가 시장이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 무너진 적은 없었죠. 그러지만은, 저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왜냐면은 어떤 이슈 있을 때 저희는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내가 바로 그 이유를 알고 행동을 취하고 못하고 차이는 굉장히 큰 투자할 수 있고 안 하고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내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한 11월 중순 12월부터는 다시 코스피 시장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는 요 한 1, 2주만 버티신다면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건 뭐 한국 시장 그만둬야 되겠다. 떠나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지는 지금이 네. 어쩌면은 그 바닥권을 네. 알려주는 어떤 징표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항상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고 카카오 깨지기 전날 같은 경우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투자자분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카카오 빠지는데 지금 사야 된다고. 오히려 모든 투자자분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 같은 경우는 거의 추세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오히려 다들 안 좋다 얘기할 때.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한쪽 방향을 모든 투자자가 얘기할 때 리스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아 시장 다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막상 매매할 때는 대형주 지금 매매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매매 안 합니다.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대형주로 뭐 매매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그널들이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대형주에서 요즘 나온 것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정도?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었다가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시장에서 매매할 때 소위 이제 대형주 매매 플레이 가능한 구간에서 두 글자가 있으면 되는데 증익이란 글자가 나오면은 증액. 증익. 증익. 예. 글자가 나오면은 기관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영업이익이 확 올라갔다. 이익이 작년보다 증익이 됐다. 원래 예상치보다 증익이 되는데 지금 증익이 돼서 실적 발표한 게 아니고 4분기는 증익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게 드디어 OLED 업황 같은 OLED 그 수익 자체가 LCD를 상쇄할 수 있고 4분기는 증익 구간에 들어섰다는 레포트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게 또 기억이 나는 게 OLED가 그랬습니다. 한 4-5달 중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증익 구간에 들어간다 해서 뭐 독단 네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OLED 소재 업종이 거의 따블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요런 그 하나하나 이제 레포트를 보시더라도 그 기관들이 좋아하는 요거 약간 청기누설 느낌이긴 한데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근데 그걸 보면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맞았거든요. 주가에. 그래서 저거 올라가겠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한 2년 동안 안 좋다 그랬으니까. 근데 밑에서 올라온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 오늘 또 되게 당황하시고 또 물리신 분들이 네, 많을 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종목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뭐 위드 코로나인데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면세라든지 호텔 사업을 하는 호텔 신라가 좋을 것이다는 것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부터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럴싸한 상승을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호텔 신라는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생각 같은 경우는 투자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 섹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항공주도 정말 기대감이 상당히 큰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4월 달이 좋았죠. 4월 처음에 백신 효과가 시작되게 할 때 그때 같은 항공주도 거의 40% 50% 올랐을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그럴듯하게 예상되는 섹터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섹터들을 매매하시는 게 항상 시장에서 올라왔었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 때문에 오늘 빠지긴 했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지난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이게 실적 발표에 항상 나오는 그런 효과고요. 이게 지금 효과라기보다는 그 현상이죠. 박스권 하단부를 2번 두들기다가 마지막에 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신입사원 때 선배님한테 들었었던 거 거래가 터지는 강한 음봉이 신저가로 깨게 되면은 한동안 건드리지 말라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도 같은 케이스가 오늘 나오게 된 거고요. 된 거면은 소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박스권 하단부를 깬 자리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를 단기 목표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추세가 돌리는 걸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네. 좀 평단가 낮추겠다고 물타기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예. 하지 말자. 예. 물론 올라오면 제가 혼날 수는 있겠지만 올라오면 정말로 좋고요. 올라오면은요 굳이 물 안 타더라도 빨리 올라옵니다. 그런 섹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적어도 다음 분기 실적 컨센이 상향되는 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가 제가 영국 사례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만 열렸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 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확인하는 딱 한 가지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하려면 최소 3개월 후가 걸리기 때문에 추 확인하시고 그또 섹터를 하더라도 늦진 않으니까는요.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계속 이렇게 저렇게 그 대형 그리고 네. 또 개인들이 많이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네네. 저렇게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뚝뚝 부러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주식하기 싫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사실 기관들서부터 네. 막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주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딱 뷰가 바뀌면서 부러뜨려 버리니까 이게 정말 막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할 때 솔직히 이제 실적 컨센,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제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왜냐면 그 이제 매매랑 내 돈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겁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근데 매매 플레이 하는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매매예요. 매매는 실적 컨센 안 좋게 나오면 혹은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은 오팡에서 안 좋은 오팡에서 컨센 부합 정도까지 서프라이즈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팔아라라는 게 그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그냥 예, 투자 그냥 룰대로. 잡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아셔야죠, 우리가 알고 다음에는 그렇게 물을 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드리자면 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벗어나는데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고 박스권을 하단부를 계속 두들기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바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자체를 미리 의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정말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어떤 전망이나 그러한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 올 여름에 그렇죠. 예. 다 정말 모두가 다 올라갈 거라고. 근데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사실 올 초에 그랬고요. 맞습니다. 예. 빅사이클 오면서. 근데 이 반도체도 한번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 좀 바닥을 좀 헤매고 있지만 네네. 하이닉스는 정말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얘기하셨듯이 지금 뭐 10% 가까이 D램이 뭐 폭락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3% 이상 올랐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디램 업황을 디테일하게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분명 똑같고요. 저도 이제 레포트를 보고 포럼을 보고 세미나를 보고 저희가 아는 건데 막상 정말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경우는 레포트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하이닉스 목표가 상위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디램 업황이 드디어 이제 겨울보다는 돌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11월, 12월이 되게 되면은 드디어 디램 업황 그 마지막으로 돌리는 시기가 내년 2분기고 이 주가는 2분기 6개월 선행을 하니까는 4분기에 우리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볼만 하다라는 컨센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근데 화수가 그런 컨센이 생겼는데 금요일부터 삼성전자가 드디어 싸다라는 컨센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서두에 지수가 급락이 날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저희 종목들이 종목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하이닉스 살아나게 되면은 소부장 종목들이 또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거 종목들이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한 게 소부장 종목들이 신고가 쓴 종목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드디어 그 업황 내에서 새로운 종목이 신고가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업황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섹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섹터를 종목을 매매해야 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가장 큰 업황이 올해 7월달, 8월달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DDR5였거든요. DDR5. 예, DDR5가 아시다시피 DDR4에서 5로 전환이 된다 한 거고 거기서 이제 PC 면적이 바뀌게 되고 기타 이제 공정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지금 저희 DDR5 관련 종목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스터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DDR5 종목 중에서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가 심택 지금 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그 PCB 쪽 그 레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PCB 쪽 업황 같은 게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애널도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 IT 쪽에 매매를 한다면은 PCB 쪽에서 안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DDR5랑 PCB가 어제 같은 업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어려운 상황. 어쨌건 뭐 테이퍼링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거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현금을 지금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고민인 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에요. 아, 또 맞아. 근데 현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와서 PCB 좋습니다. 바이오는 안 하시잖아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아, 그럼 PCB 뭐 좋아? 그럼 종목을 몇 개 있는데 골라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더니 이제 뭘 팔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 팔아서 이제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들한테 마이너스 20%거든요. 근데 새로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가 15%가 날지 10%가 날지 언제 꺾일지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려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월, 화 좋았잖아요. 그 현금 만들어 놨으면 지금 DDR5에 붙을 수 있고요. 지금 밑에 돌리는 제약바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뭐 저도 앞으로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은 항상 한 10,000번 얘기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현금 얘기 맨날 합니다.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상무님께서도 같은 얘기는 말 안 들으면 안 하기 때문에 10,000번 하신다 하거든요. 그래야지 말을 들어서 한다고 그 얘기도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소부장 섹터가 또 쌉니다. 내년 퍼가 8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6배도 있고요. 그러면은 실적이 나오는데 싸움에도 불구하고 업황도 좋아진다 하면 거기는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볼만 하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안 움직여 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왜냐면 이거 우리 기대감이지 아직은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안 움직여 버리면 실적이 박 차장이 이제 실적 퍼 8배라 그러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쌉니다. 그럼 손절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이 빠져버려서 10월 초 얼마 전까지 빠져버리면 그 종목이 밑에서 지금 30% 20%씩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또 20% 물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무서운 거라. 예. 그래서 못 덤비는 거거든요. 이게 덤빈다는 표현이 좀 옳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또 여름에 또 현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TV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현혹시키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들도 나오고요. 근데 기사를 봤을 때의 느낌은 꼭 꼭지에 나와요. 제가 보기엔. 다 회자고 난 다음에. 근데 왜 그렇게 나올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다 수익이 났고 그들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되니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늦은 거죠. 그렇지. 수익 나기 전에 네. 예상이 될 때 덤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어 같은 인사이트 같은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르는 걸 보실 겁니다. 그 종목을 그럼 원래 싸기도 하고 반도체 업황 살아날 때 들어가는 종목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번 사이클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박 차장 얘기 듣고 이번에 내가 봤는데 이번에 올랐더라. 그 다음에 시장 하락할 때 내가 다시 사야지 라고 미리 관심 종목을 채워놓는 것도 이것도 공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직은 대형주가 이렇게 가기에는 거래하기에는 좀 아직 멀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소형주가 좀 더 계속 가는 장세가 하반기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장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얘기랑 내일 얘기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출연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주제랑 다음 주 말씀 주제가 같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시향이 바뀌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숙명인 것 같고요. 저희 매일 보니까는 그게 그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진짜로 떠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주씩 사더라도 어떤 섹터 샀어요. 그러면은 관련 종목의 연간 섹터가 3-4개가 있잖아요. 그걸 해놓고서 휴대폰 같이 넣어 놓으시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 그 바텀만 지켜주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오르진 못해도 네. 지켜주기만 하면 지수는 좀 유지가 되면서 오르면 더 좋죠. 오르면 더 좋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아마 저기 모 증권사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아야지 새로운 주도주 섹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포션을 다른 주도주 섹터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라든지 카카오가 채웠고요. 올해 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가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한 삼성전자 때문에 5% 배당 받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주도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리 위치에 있어야 될 주도주가 생기는 거지.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랬거든요. 오히려 장이 더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요 며칠 전에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네. 다른 데가 다 부러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2차 전지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란다. 이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음 뭔가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거기서 선별을 해보자 네. 이 말씀이신데 혹시 뭐 탑픽으로 보시는 데가 있나요?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게 탑픽입니다. 아, 지금 현재 네. 상승하고 있는 거, 오늘 상승한 것들. 우리가 선택한 다른 종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과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위치가 여기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밑에 있는 걸 고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요, 이게 신고가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심리가 이미 좀 오른 거는 에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안 오른 걸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네. 오히려 대장 신고가 난 다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나중에 하더라도 D5든 PCB 업황이 살아난다 하면은 일단 지금 실적 좋고 그 한 종목이 찜태. 예. 근데 지금 뭐 지금 사실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좀 대장주 선별을 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260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공정 네. 예, 업체들 이쪽이 좀 괜찮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잘 안 움직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개선상으로는 이게 앞으로 투자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 물량이 늘어날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움직여요. 그게 지금 올해 한 3달쯤 계속되어 있어서 현상이죠. 그래서 오르는 거에 타자. 오르는 거에 타자가 아니고요. 주가가 반응을 할 때 하자는 겁니다. 반응을 해. 예, 이게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 순환 주기까지 계산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움직일 것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었고요.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사이클 같은 게 좋죠. 솔직히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섹터의 종목은요. 솔직히 고객들한테 얘기가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내가 사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좀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어떤 섹터를 담자. 네. 그래서 이제 ETF에 대한 투자 열풍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종류도 참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메타버스 3종인가 뭐 5종이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수익률이 뭐 최고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새로운 ETF 또 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제일 궁금한 게 종목이고, 그렇죠. 예, 종목이고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인사이트는 가짜라고 할 수 있거든요. ETF에 담겨 있는 주식들. 맞습니다. 지금 모든 증권사 HTS에는 ETF 구성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ETF 구성 종목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 제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ETF 안에서도 뭘 팔고 사고 조금씩 할 텐데 그것들이 이제 기간 수급으로 잡히게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라 그래가지고 10월 초에 출시된 메타버스 4종 중에 하나를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된 거잖아요. 한 달 되는데 여기서 지금 비중이 제일 높은 종목이 8.9% 있는 게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8.2% 돼 있는 게 하이브죠. 말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오르죠 요즘.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 ETF 때문에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정 부분 수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기후변화 솔루션 ETF라고 해서 ESG ETF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덱스 걸 좀 뽑아봤는데요. 이 종목 여기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저기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에코프로비엠이고 삼성 SDI, 하나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걸 처음 열어봤을 때는 여기서는 종목을 뽑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섹터거든요. 그러게 오늘 뭐 다 예, 하락했네. 다 하락했고요. 근데 좀 보면은 생각보다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솔루션, 이 ESG ETF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KNX에서 만들거든요. 거래소에서. 기후변화 지수에 있는 40종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이 4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스터디가 가능한 거고요. 보면은 여기서 지금 굳이 기후변화 지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종목들이 몇몇 눈에 띕니다.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그죠? 몇몇 여기 맞지 않는다. 예, 그거는 기후변화 점수에 들어갈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레포트 중에 일정 하면서 기억을 해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구성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레포트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일종의 하나의 종목들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종목들이 기간 수급이 찍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종목지. 그러면 이게 왜 찍히지? 진짜 구조적으로 돌아서나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 종목들이 ETF에 포함이 돼서 기간 매수가 찍히는구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 LNF가 MSCI ETF MSCI 리밸런싱 수급 때문에 수급발로 올라간 거랑 메타버스 ETF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10월 말까지 올라간 거랑 최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지금은 저희가 보기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혹시 ESG 쪽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포트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스터디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10월 달과 11월 달 다른 점일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 그래서 문자로 받고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리딩 하는 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돈도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각자 돈 벌었다는 분이 별로 번 분은 조용해서 그런가? 벌었다는 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번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그 문자를 현혹할 때는요. 저한테도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6시에 오는데 6시에 내일 급등할 종목 딱 제가 봤어요. 이거 진짜로 다음날 급등하더라고요. 그 종목을 살펴보면은 전일 시간외로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그거만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일종의 사기인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투자자들은 본인이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유튜브가 됐든 뭐 신문이 됐든 뭐 주변에 소개가 됐든 그런 것도 알게 되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실력도 좀 키우면서 지금은 못 벌어도 나중에 벌 수 있는 어떤 그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 우리 아주 만성적인 단어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에 대해서도 좀 기업가들이 좀 오늘 아까 잠깐 그 ETF, ESG ETF 말씀하셨는데 하나솔루션. 네네. 뭐 이것도 지금 분할, 댓글 보니까 분할 이슈. 네네. 그러니까 괜찮다 싶은 거는 자꾸 근데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키워나가지 이렇게 잘라먹기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글쎄요 이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기 발등을 찢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러다 진짜 100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기업 가치가 50, 60밖에 안 되면 결국은 손해인데. 엄청 손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 LG화학 몇 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분할 발표하는 순간 그냥 무덤이 된 거예요, 종목들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하신 분들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이게 기업 구조로,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목이 분할로 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일정 인적 분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가진 가치를 못 받게 되니까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들이 바로 손절을 치거나. 근데
손절 안 치더라도 들고 있으면 계속 물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예. 내려가니까 LG화학만 보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뭐 이거를 하시라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좀 그런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거를 대부분 그렇게 나온 종목이 대형주니까 그렇죠. 대형주가 이래버리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소송 걸릴 일이라는 얘기 제가 미국 변호사하고 한번 방송을 해봤었거든요. 예, LG화학 그런 케이스 얘기, 예,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에 있는 주주가 그러니까 미국에 속한 주주가 네네. 한국 법정이 아니라 그럼 자기 속한 미국에다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 그럼 미국인 주주가 이걸 들고 있으면 교포든 누구든 그냥 현지 법원에다 소송 걸면은 이거 된통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기업이 당해봐야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글로벌 네. 그 어떤 기준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마음 같아서 내가 예. 미국 그 이제 시민권자였으면 내가 좀 사가지고 좀 소송을 걸 텐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하여튼 뭐 할 말이 참. 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떤 섹터가 됐든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좀 위험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아까 위메이드도 좀 나왔었지만 이게 좀 이제 고점이지 않냐. 아니 뭐 왜냐면 지금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갈 거라고 믿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위메이드부터 말씀드리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NFT 즉 기존의 드레이코라는 그 토큰을 가지고 위믹스로 바꿔서 플레이트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가상세계 자체에서 게임하는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생각을 이거를 진짜 저희 위에 기성세대 분들은 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지난주에도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일어난 현상이 NFT라는 이슈가 붙으면 상한가를 쳐요. 오늘 M게임도 상한가를 쳤고요. 그죠? 갤럭시와 머니트레이도 올라갔고요. 보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러면 지금 테마주가 단타치라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매매 안 하고 매매하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런 뭔가 생소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정을 안 하시고 그쪽에는 부정만 하고 있다가 솔직히 올해 초에 메타버스요. 솔직히 올해 초에 계속 회자됐었거든요. 그렇죠. 올 초였으면 다 따블 먹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지금 뭐 실적이 없다. 뭐가 없다 하는데 지금 다 두세 배씩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물어보시죠. 메타버스가 뭐야라고 저 얘기했잖아요. 6번 물어보셨다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메타버스 지난주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물론 더 강하겠지만은 컨텐츠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지금 다들 모든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어떤 드라마의 일정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지금 A스토리는 지금 박살이 나고 있고.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저희 NFT 섹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형 게임즈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가장 가팔랐던 순간 같은 경우는 다들 의심하고 건드리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2000년 소재도요. 그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그러다가 실적이 붙으면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굳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거에 우리가 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능력? 그렇죠. 그거를 그 시선을 좀 가져야겠네.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네, 그게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자주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 들으신 분들이 지금 막 메타버스 들어가려고 막 주식 찾기에는 지금은 좀 아니죠. 늦었죠? 그럼요. 지금 아니고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그거를 메타버스가 아닌 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 그렇죠. 뭔가 또 나올 우리가 거죠. 좀 이런 거는 뭘까? 좀 열린 마음으로 맞습니다. 스터디를 좀 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날 그걸 사고 그걸 이제 물렸다 이제 욕을 하는 거군요.
한 현상을 보고요. 아까 제가 ETF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ETF 말씀 논리가 뭡니까? 10월 달에 메타버스 ETF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ETF를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자. 똑같은 겁니다. 의심에서 확신을 바뀌는 순간 항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혹은 그러면 의심이 있는 순간에 뭐라도 한 번씩은 내가 스터디를 해보고 빠르게. 예, 그게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 미국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가 왔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들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책 읽고 맞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갖는다.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예, 그 말이 좀 떠오르네요.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여유 있는 생각과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서 또 성공하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